음양론에 이어서 오행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행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오행에 대한 그 공부를 이제 또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오행이라는, 오는 이제 5개라는 의미고요. 행은 움직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5가지의 움직이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 토, 금수 해서 뭐 이렇게 목 기운이 많다, 금 기운이 많다 그런 거는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5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의 생리와 병리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의 한의학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상체질로도 체질을 나누잖아요. 뭐 태음인, 음의 기운이 많다, 뭐 소음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오행으로도 체질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의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행론 재밌게 한번 공부 들어가 보죠. 한의학에서 이제 동양의학에서 오행은 이게 중요하죠.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 어떤 일정한 상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형이세요. 이분이 목형이에요. 목의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목기를 갖고 이 사람 평생 목형이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이 오행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론의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다른 모양이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행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음양론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법칙을 음양 2가지 이분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것은 다원론 쪽 설명이에요. 5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또 목에도 음양이 있거든요. 음의 목이 있고 양의 목이 있는 것처럼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죠. 그러니까 총 곱하기 2니까 오행에다가 음양까지 하시면은 10가지의 상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불변의 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기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통계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부족할 때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의 기운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오늘은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이 이제 금의 에너지의 색깔이죠. 그래서 금기를 갖고 싶을 때는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검은색 옷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저의 옷이 검은색이 많아요. 수의 에너지를 가질 때는 저는 옷의 색깔로 인해서 음양오행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수의 음식이 필요하다, 목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의 모든 관점이 목화토금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벽지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체 강의 보이진 않으시는데, 저희 이 강의실은 보라색 벽에 벽지를 했어요. 수의 에너지죠. 예, 수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제가 이제 이 방에서 이제 물론 강의를 그거에 맞춰서 하진 않지만 학원 안에도 음양 오행이 다 있어요. 색깔이. 또 저희 1강의실은 초록 색깔 벽지. 그래서 목의 색깔, 그리고 그 인포. 그래서 상담하는 곳은 황금색으로 했거든요. 토의 에너지죠. 토는 이제 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엄마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색깔로도 뭐 샵을 하나 꾸미더라도 핑크색 가운을 덮어줘야 될 분, 그러면은 이분은 화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핑크색 가운이나 아니면은 빨간색 이불을 덮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양오행은 아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하시고요. 또 집에 침대포 하나를 골라도 음양오행 공부를 약간 하시면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그걸 이제 고객의 몸에 맞춰서, 나중에 토는 또 거기에 이제 배속된 장기가 있으세요. 토에는 비장하고 위장이 속하게 되고, 그래서 토경라 그러면 비경, 위경, 금경라 그럼 폐경, 대장경, 이런 식으로 항상 음양오행과 장기는 같이 엮여서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오행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행에 있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누군가 나를 생해주는 상생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고요. 또 내가 너무 과해요? 그럼 나를 극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오행과 또 상생과 상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집의 가족들 중에서도 나를 막 생해주는 가족이 있겠죠. 그래 너 잘한다. 또 저도 학원을 하다 보니까 잘한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뒤에는 항상 저를 극하는 기운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이에요. 그래서 생만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극을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기운이거든요.
돕는 것이 너무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내 기운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가 퍼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조금 이제 하나씩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행의 속성을 보시면, 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에, 그냥 이거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고, 목, 그러면 일단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양의 나무는 감목,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대나무나 소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 의미를 보시면 되고, 을목, 그래서 음의 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음의 목은 풀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나무나 풀이지만, 얘는 양적이다, 얘는 음적이다, 이렇게 나무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음의 나무든 양의 나무든 전체적인 그 이미지는 속성은 발산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발산. 그렇죠. 왜? 나무는 어때요? 겨울 땅을 뚫고 아래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자 올라오는 기운이잖아. 그래서 내려가는 하강의 기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발산하고 위로 분출하는 기운. 그럼 이걸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성격적으로도 나는 앞뒤 보지 않아요. 나는 그냥 막 질르는 성격이에요. 냅다 한번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뒷수습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목의 그 속성이 강하시네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격 참 성격 참 들어오시네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목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의 성향인데 밑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는 성향이다. 보통 이제 아이들 목하면은 이제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유아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앞뒤 뒤 재지도 않고 막 길을 묻는다거나 뭐 뒤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막 해버리죠. 그게 이제 목의 대표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출발하거나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뭔가 한다 해놓고 시작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원 상담해놓고 1년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목 기운이 많이 부족하셨나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발산하는 기운을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화의 기운인데 화는 불이죠. 불. 발산보다 좀 더 강한 어떤 의미가 있지. 얘는 불은 불똥 어디를 튈지 모른다고 하잖아. 그래서 화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상승. 불똥이 막 그렇게 어디로 상승하지 땅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걸 의미하셔요. 그래서 화는 오행 중에서 가장 좀 강한 성격. 왜 강하다고 하냐면 밖으로 드러나니까. 화의 성격들은 밖으로 발산력이 뛰어나고 또 분산해. 불똥이 막 튀겨버리니까 굉장히 부산스럽고 뭔가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 목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의 불도 음의 화가 있고 양의 화가 있으세요. 불 중에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의 화를 우리가 병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라든지 전기불이라 실제 타지 않는 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화인 정화. 이 정화라는 것은 촛불이라든지 실제 난로라든지 실제 불이 타는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같은 화인데 성격 완전 틀린 거죠. 밤의 화가 필요할 때 음의 화가 있을 때 양의 화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야 될 땐 밤이잖아요. 껌껌할 때 촛불 켜죠? 그럼 태양은 들어가야 되고, 그죠? 태양이 나올 때 촛불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음의 화와 양의 화가 둘이 같이 이렇게 성향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단 통체적으로 화라고 하는 기운은 상승을 의미하고 특히 분산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럼 화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게 밖으로 하여튼 속을 숨기지 못해요. 그냥 속에 있는 거 귓속말로 해도 다 들려요. 이것이 비밀이야 이런데 옆에 사람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에도 다 드러나고 특히 화의 에너지는 얼굴에 드러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많이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이 강한데요. 이 토라는 기운은 중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은 봄이었잖아. 그죠? 화는 여름이에요. 고나마나 불땡이니까 여름이겠죠. 그럼 토는 가을이겠지? 아니죠. 가을은 이제 금이고요. 수는 겨울이에요. 그럼 토가 하나 남아요. 이 토는 환절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각 계절별로 봄부터 여름 사이에 환절기가 있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 환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는 기운은 계속 가운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중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운세 같은 거 보거나 직업운 같은 거 이렇게 재미로 봐보면 중개업을 해라,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가운데서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부동산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토의 에너지는 중화를 의미합니다.
토도 마찬가지로 음해토가 있고 양해토가 있으세요. 음해토는 기토. 뒤에 또 설명드려요. 한자를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해토는 무토. 그래서 저는 이제 무토에 해당하는데, 양해토는 큰 산을 의미해요. 큰 산, 아니면 큰 대지. 그러니까 산이나 대지들은 어때요? 정말 많은 나무를 심고 싶고, 뭔가 그 땅 안에다가 토의 특징이에요. 화는 뭔가 이렇게 묻는 성격이 없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묻고 뭔가 재배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들은 저는 딱 만나고, 아이고, 욕심 많으시겠어요? 막 그러면, 저 욕심 없어요. 막 저도 이제 한 40년 이상 욕심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큰가 싶을 정도로 욕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돈 욕심 막 그런 것보다도 뭔가 채우고자 하고 심어놓는 거, 안 입는 옷도 안 버리고 막 챙겨놓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막 냉장고에도 보면 있는데 또 사갖다 놓고 막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채워놓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제 몸에도 보면 많이 좀 채워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형들이 비만이 많다 이렇게 체질 분석 속으로 나오는데, 먹은 음식물도 배설하지 않고 좀 채워놓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체질적인 것을. 그래서 토라는 개념은 음해토와 양해토가 있다. 양해토는 무토에서 산, 음해토는 길이나 밭이나 하는 그런 작은 야산이라든지 좀 작은 땅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의 개념은 이제 중화를 의미하고요. 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을이거든요. 가을. 우리가 가을을 생각해 보시면 수렴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가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여름엔 어때요? 모공과 항공이 다 열려서 땀도 배설하고 피지도 막 분비하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막 숨을 쉬면서 헐떡헐떡 하면서 밖으로 배설하는 시간이라면, 갑자기 추운 가을, 춥진 않지만 가을로 싹 변한 환절기 때 싹 하면서 그때 모공과 항공이 일시적으로 확 더 많이 다치거든요. 몸에서는 이제 살아내기의 생명의 그 활동에 의해서 열어놨던 걸 갑자기 닫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광한 바늘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보다 오히려 가을이 건조함을 더 느끼는 거죠. 왜? 본능적으로 한여름이었다 확 열어놨다 확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더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렴시킨다, 이렇게 조여준다, 그런 의미로 수렴이라는 의미 가져요. 그래서 금은 수렴을 의미하고, 목이랑 화는 발산하는 의미였잖아요. 아까 발산하고 생발하고 분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목과 화는 양 중에서 뭐에 속할까요? 양에 속하겠죠? 발산하니까. 그 다음에 금은 수렴, 발산하는 기운이 아니고 얘는 수렴 안으로 모으는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금과 수는 음이에요. 토는 뭘까요? 중화라고 그랬죠. 음과 양이 전체적으로 관여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수렴을 의미하고, 음의 금이 있고 양의 금이 있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음의 금은 신금. 그래가지고 보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금 제품들, 뭐 보석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금속을 의미하고요. 뭐 돌 중에서도 이미 정제된 거, 그렇게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의 금은 경금, 그래가지고요, 돌덩어리, 큰 정제되지 않은 돌 또는 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금도 두 개로 음과 양의 금이 성격이 다르죠. 외모도 많이 다르고요. 요걸 또 가지고 뭐 어떤 그 체질 분석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체형적으로 얼굴은 어떻고 또 쭉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성향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령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수는 물이잖아. 그죠? 물이에요. 물의 특징은 흐른다는 게 특징이죠. 물은 어디론가 흘러갈처럼 계속 흐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게 좀 위로 뻗는 성격이 아니죠. 불과 반대의 성격이죠. 그래서 물은 하강을 의미한다. 물의 특징은 위에서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을 의미하고, 수도 마찬가지로 음해수와 양해수가 있으세요. 음해수는 개수, 그래서 비라든지 눈물, 콧물, 정액, 지뢰, 이런 액체 성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양해수는 임수, 그래서 큰 바다라든지 강을 의미해요. 그 느낌 자체가 다르시죠? 그래서 일단 수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고, 물은 흐르는 특징을 갖고 있고, 가라앉는 성격, 하강을 의미한다. 또 물에는 많은 것이 저장돼 있어요. 아까 토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토보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물속이에요. 물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자원들, 해양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물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딱 알 수 없어요. 땅은 파보면 알지만 물은 파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저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 개념 설명을 드리면, 이 목이라고 하는 개념,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토, 프린트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 수, 그죠? 이렇게 보시면 5개의 에너지가 화살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 목은 화를 생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화 쪽으로 지금 표시된 걸 보이실 거예요. 프린트 보시면서, 또는 화하고 토 사이에도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화에서 토로 향해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목이라고 하는 나무,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나무가 타서 자기 몸을 바쳐서 그걸 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생. 나무가 자기 몸을 바쳐서 불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생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목생화, 화살표 쪽으로 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불을 살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죠. 이 화라는 개념은 뭐를 살리냐면 토를 살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다 탔어요. 불에 의해서 나무가 다 탔어요. 그럼 남는 경우가 재죠, 재. 그 재는 다시 땅의 양분으로 스며들어서 토를 살려주죠. 그래서 화생, 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는 다시 금을 살려줘요. 왜? 땅속 깊은 곳에서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나온다. 돌이 나온다. 그래서 토생, 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생수는 뭐냐면 큰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깊은 그 바위 속에 깊은 땅 속에서 바위가 나오고 바위 속에서 다시 물이 나온다. 그래서 금생수고요. 그 다음에 수는 나무는 다시 물의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는 거죠. 수생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인생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행의 상생이라고 의미를 해요. 그럼 이제 오행의 상생을 보시면 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엄마와 자식 관계죠. 그러니까 목이 나무를 살려주기 때문에, 목이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목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엄마가 되고 화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인데, 엄마가 상태가 좋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좋은 걸 주겠죠. 저도 엄마지만, 제가 몸이 아프거나,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식 그냥 귀찮아요. 그죠? 밥도 막 줘, 그냥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부부 사이가 좋고 엄마가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장기가 간하고 담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시냐면, 간에 해당하는, 목에 해당하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엄마예요. 문제가 왔어요. 간이 지금 피곤해요. 그러면은 자식인 화에 해당하는 심장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목생화긴 한데 엄마긴 엄마인데 엄마 상태가 안 좋으면 심장에 사인을 딱 줘버리는 거죠.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안 좋은 영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생화라는 엄마가 좋을 때는, 간이 좋을 때는 심장에 좋은 걸 주겠죠. 간이 필요하거나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심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생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지나치게 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형인데 목이 많아요. 저는 이제 사주류도 풀고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형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주로 거를 많이 음양오행을 많이 따졌었거든요. 목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 화형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많으니까 좋겠네? 그런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불을 조금 갖고 있는데 나무를 그냥 이만큼씩 그냥 한꺼번에 팍팍 갖다 주고 오히려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생이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의 기운을 좀 이렇게 낮춰주고 정화시켜주는 극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생이라는 기운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자의 관계에 비유하고 계속 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듯이, 뺑뺑이 돌듯이 계속 목생화요. 화생토, 토생금연, 금생수, 수생목 하는 에너지들이 계속 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 목화토금수 오행에 각 장기가 배속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시 예습처럼 한번 여기다 이제 같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에 해당하는 장기는 간하고 담이에요. 간, 담. 그래서 간은 목의 음장기고요. 담은 목의 양장기라고 일단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뒤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시고요. 요 장기의 배속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이 부분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음장기와 양장기가 있는데 화에 해당하는 음장기는 심장, 심.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양장기는 소장. 그래서 심소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간, 담. 그 다음에 토에 해당하는 음장기와 양장기가 또 나뉘겠죠? 토에 해당하는 음장기는 비, 위. 같이 외우시면 돼요. 비, 위. 비 상한다. 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위가 바로 이 비위세요. 비장과 위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음장기, 폐. 그 다음에 금의 양장기, 대장. 이렇게 지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죠? 겨울은 신장. 겨울에 해당하는, 수에 해당하는 음장기는, 여기다 뺐었을까요? 수에 해당하는 음장기는 신장. 그 다음에 양장기는 방광. 이것을 이제 같이 신방광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탁탁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목의 음장기. 그러면 목의 음장기보다, 목의 음장기는 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의 음장기, 비. 이렇게. 그 다음에 금의 양장기. 그러면 대장. 이런 식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기에다 그냥 경자를 붙이 비경, 위경, 폐경, 대장경 붙이면 그대로 경맥 이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폐경과 대장경은 서로 음양 오행적으로 봤을 때 짝이에요. 짝. 그것을 표리관계라고 하거든요. 폐경과 대장경은 같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예 외우실 때 비장, 위장 이렇게 외우세요. 비위. 그 다음에 간담. 그 다음에 심장, 소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심소장. 심소장 이렇게 신방광, 신장, 방광 이렇게 입에 안 붙어요. 신방광 이렇게 앞에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럼 앞에 나온 게 음이에요. 음장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장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빨라요. 자, 우리가 양음론이라고 안 하죠. 남자가 하늘에 양을 먼저 붙여야지. 양음론이라고 해. 그러지 않아요. 음양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를 붙일 때 간, 담, 담, 간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심소장하지 소장심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소장으로 뭘 딱 붙여놓으시면 입에 딱 붙여놓으시면요 앞에 나온 게 음장기구나 안 외우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음장기, 뒤에 나온 게 양장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상극.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목화토 홈수라고 하는 5가지의 에너지는 도와주는 기운도 있어요. 아까 엄마 기운 같은 거. 근데 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좀 제재하는 거죠. 절제시키고 나를 좀 극한. 왜 이렇게 나를 오늘 극하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목이라고 하는 이 간, 담이라고 하는 목의 에너지라고 했죠? 간담. 이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를 극하는 기운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무를 뭐가 자르죠? 나무를 잘라주는 기운. 나무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나무야. 그런데 나를 극해. 물론 불도 극하겠죠. 태울 수 있지만 나를 자르는 기운이 나를 극하는 기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을 극하는 기운은 바로 이 금극목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어디를 표시돼야 되냐면 금에서 목 쪽으로 화살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극목. 나무가 날 자르기 때문에. 자, 그럼 금 입장에서 볼까요? 내가 금이에요. 난 금형이에요. 금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건 뭘까요? 나를 녹이는 기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녹이는 기운은 화예요. 화. 그래서 화, 극, 금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화에서 금을 극한다. 그럼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그리고 금, 극, 목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화, 극, 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하급금. 자, 그 다음에 화 입장에서는 불을 끄는 게 뭐예요? 내 입장에 내가 불이야. 나를 언제 끌지 몰라. 그럼 물이 끄겠죠, 불을. 그러니까 수급 화가 되겠죠. 화살표를 이렇게 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 입장에서는 뭐가 극할까요? 물을 극한다는, 물은 막 흘러 돌아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물 입장에서는 가두는 게 극하는 거겠죠. 물을 못 흐르게. 그럼 옛날에는 뭐 지금 뭐 세르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뭐 댐도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예, 흙으로 담을 쌓아서 물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국수예요. 토국수. 토가 물을 극한다. 옛날에 그 그릇들은 다 토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을, 흘러다니는 물을 그릇에 떠서, 토기에 떠서 갖다 놓으면, 내 집에 갖다 두면 내 물이죠. 그래서 물은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는 뭐가? 토 입장에서는 나무가 내 땅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내 입장에 내 땅인데 내 땅의 양분을 나무가 빨아먹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극 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씩 보시면 목극 토가 되고요. 목은 토를 극하는 거죠. 그리고 토극 수가 되고, 수극 화가 되고, 화극 금이 되고, 금극 목이 되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상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상극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까 상생이라는 것은 모자의 관계로 봤잖아요. 엄마 자식 관계, 예, 뭐 부부 관계, 뭐 저도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부부라는 거 좋을 땐 참 좋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고 좋아요. 그런데 이 님이라고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님이라고 하는 이제 점 하나 붙이면 안 된다고, 그죠? 예, 부부 관계도 안 좋을 때는 완전 극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해당하는 심소장이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때는 화가 금이니까, 아유, 뭐, 폐대장한테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겠죠? 남편이 뭐 돈도 잘 벌고, 자기도 뭐 인생도 잘 나오고, 와이프를 왜 때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뭔가 인생에 꼬였을 때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소장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치는 게 자식이 아니라 바로 마누라죠. 그게 이제 이 금인 장기인 폐대장이에요. 그리고 폐대장에 무리가 왔어요. 이번엔 얘가 남편이 되겠죠? 그럼 마누라인 간담. 이게 부부관계. 그러니까 극을 받는 쪽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극, 토. 간하고 담에 문제가 왔어요. 간담은 소화기 부속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직격바로 비위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비위의 문제가 왔어요. 신방광이 바로 문제가 나요. 이것이 나중에 상생상극이 경락 배우실 때 토의 문제인데 신장 문제가 사인이 막 떠버려요. 토의 어떤 문제들인데 뭐 깜짝깜짝 놀라고 오줌을 자주 싸고, 이게 왜 오줌 자주 싸고 신장인데 왜 토에 나오지? 비위의 문제가 극을 받으면 신장 방광의 문제를 뜨기 때문에 나는 이 오해의 상생상극은 경락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공식처럼 좀 괴롭힘을 좀 우리에게 주죠. 안 해오면 굉장히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제 5개 이 각을 딱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 금생, 수, 그죠? 금극, 목 이런 식으로 안 봐도 알 수 있게끔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먼저 이해가 먼저실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뭐 어려우신가요? 이게 처음엔 좀 어렵죠. 한 몇 번 반복해 들으시면 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다음 오행과 미용.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의사도 솔직히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뭐 치료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샵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어디 예뻐지기 위해서만 오시던가요? 아니죠. 예. 막상 이제 예뻐지려고 안 오고는 엉뚱한데 막 아프다 그래요. 그럼 제가 요새 배가 요즘 좀 아파요. 뭐 어깨가 좀 아파요. 뭐 원장님들이 화내시는 게 뭐냐면, 아니 얼굴 끊어놓고 무슨 다리가 아프다면 어쩌라는 거야. 얼굴만 끊어놓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예, 얼굴에도 발에 연결되는 경락들이 위경맥 있고 담경맥 있고 방광경맥 있거든요. 얼굴이 아픈데 얼굴의 문제인데 근본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관리하면서 이 발 관리까지 같이 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용과 장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미용증을 잠깐 전체적인 기호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목, 나무. 아까 간, 담이었죠?
목하면은 간, 담이 딱 나오셔야 돼. 음장기, 안장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가 음이라고 그랬어? 앞에 붙은 소리, 앞에 붙은 장기가 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간담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간담이 안 좋아져. 그러면은 우리가 간을 배를 열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초음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사들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바깥쪽에 드러난 미용증을 보고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 사인들을 보고 캐치하는 거죠. 이렇게 미워지면은, 이런 쪽으로 미워지면, 간, 담이 운동성이 떨어지더라.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색소 침착, 김이나 색소 침착. 김이나 색소 침착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간 기능이 떨어진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검사상 안 나타나는 거 아실 거예요. 간에 정말 간이 굳었어요. 경화가 왔어요. 간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 건 검사상 나타나는데, 간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검사상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위장의 운동성 떨어지는 게 검사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들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결론은 아무 이상 없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운동성이 떨어져서 증상이 뜨는 것은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용증을 보고 경락선을 보고 이쪽이 막히게 되면 간의 운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 해당하는 탄력저하. 이 탄력은 근육과 관계가 되는데요. 근육 형성에 관계를 해요. 이 간, 담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막 근육 운동을 갑자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셔야겠지만, 남자들이 갑자기 급 몸짱 만든다고 막 굶어가면서 막 근육 운동을 했어요. 닭 가슴살만 먹고. 그러면은 근육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나중에 간이 상한다는 얘기죠.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 근육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잘 저하됐다. 근육이 많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간, 담과 연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바로 탄력 저하와 근무력이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신 비만에 관여한다. 물론 간경맥의 문제는 소화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소화를 담당하잖아요. 간과 쓸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신 비만과 관계도 되고, 특히 복부 비만과 관계가 밀접하세요. 복부 중에서 특히 상복부. 그래서 이렇게 특히 목의 그 특징은 뭐냐면 원통형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배가 이게 만삭형으로.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던가요? 20대 남자가 그런 경우 없죠? 정말 복수 찬 것처럼. 거의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남자분들 보면 술 많이 드시고 이렇게 복부에 살이 찌는데 울퉁불퉁하게 막 셀룰라이트, 여자들처럼 셀룰라이트 형성이 되지 않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만삭형으로 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의 운동성이 떨어져요. 간의 운동성은 횡격막과 또 관계가 되고, 또 간은 위에 있는 폐와 관계돼요. 이거 하나씩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복부가 원통형으로 질 때는 간, 담에 문제겠구나. 운동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화에 해당하는 장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금방 한 10분도 안 됐어요. 뭘까요? 심소장.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외우셨나 한번 검사해보는 거죠. 심소장. 그럼 심소장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나 심장이 아픈가 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심장 사인 말고 우리가 미용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뜰까? 첫 번째가 이 여드름. 여드름이 어디에 여드름이 중요해요? 이마에 여드름이 났다. 이마 여드름이 이렇게 크게 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마 여드름 빨갛빨갛하게 적 여드름으로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진성이라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또 화이트헤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마에 갑자기 붉은 여드름이 쫙 깔렸다. 깻잎머리 때문인가요? 머리 때문은 물론 심장의 열이 이마로 나와요. 근데 걔가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기름기 많은 머리를. 그럼 더 그게 피지 분비를 막으니까 더 촉진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의 여드름 또는 눈이 충혈되고, 눈은 간인데, 그죠? 눈은 간이에요. 간인 거 아시죠? 눈 안 좋은 사람은 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눈에 충혈은 왜 화를 볼까? 붉음증이 나타나는 것은 불의 에너지잖아요. 화의 에너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눈이 붉다. 눈은 간이지만, 그럼 눈과 이 심장은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목생화의 관계가 있죠. 아까 눈은 간이라고 했고 목이었고, 그죠? 심장은
불금증, 화의 색깔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 간의 문제인데 화를 생하는 기운을 갖고 있죠. 목생화의 관계 때문에 눈의 충혈, 눈이 붉어진다, 얼굴이 붉어진다. 그리고 살이 쪄도 상체가 비대해지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화염들을 보시면은 이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굉장히 커지고 특히 특징은 팔뚝살, 팔뚝에, 팔에 특히 어느 쪽, 애과 쪽, 겨드랑이. 왜? 심경맥이 화에 해당하는 심장경맥, 심경맥이 애과 극천혈에서 시작해요. 겨드랑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살이 찐다, 겨드랑이 속이 두둑하다. 이렇게 되면 상체에 비대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다 더 추가해서 쓰시게 되면입니다. 상체 비대 옆에다가 특히 애과, 겨드랑이 액자죠? 겨드랑이 애과 부위에 살이 찌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상체 비만을 문제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복합성 피부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토형들인 경우에는 여드름과 사실은 관계가 깊어요. 토가 비위, 비장이 이제 췌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독한 여드름 있죠? 화농성 여드름들은 나중에 비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여드름도 중요한데 이 코 쪽에 피지가 많은 경우에 위장으로 가요. 코끝을 흉추 12번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코끝에만 유난히 피지가 막 뿅뿅뿅 박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어느 날은 보면 코에만 피지가 막 껴있을 때가 있어요. 블랙헤드. 이거 막 짜죠? 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뻥 뚫린 모공을 피지선이 얼른 갖다 다시 피지로 채워주죠. 우리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빨리 채워줄게, 빨리 채워주잖아요. 그게 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끝에 피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중턱. 예, 토경남이 이중턱. 비위는 나중에 보시면 대형 협착을 해서 이 교근을 많이 지배를 해요. 씹을 때 쓰는 근육이면서 그래서 얼굴이 좀 사각턱이 되거나 이 턱 밑이 많이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 중에 볼 중앙서부터 이 턱 쪽을 지배하거든요. 하악각 쪽을.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에 해당하는 색깔이 황색이잖아요. 목에 해당하는 색깔은 금의 색깔은 흰색, 화에 해당하는 색깔은 붉은색, 토에 해당하는 색깔은 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다, 또는 발바닥이 노랗다, 귤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예. 토의 에너지가 강할 때, 토기가 강할 때 얼굴이 누래져요. 그래서 실제로 비위에 문제가 있어요. 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얼굴이 노랗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색이고, 그다음 볼살은 어디냐면 이 관골 부위죠. 정확하게 위경맥이 눈 밑에 승읍, 거료, 그다음에 승읍, 사백, 거료, 지창에서 이 볼 라인을 쭉 따라 내려오거든요. 위경맥 배우시면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볼살, 나 웃을 때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웃을 때 전 볼살이 고민이에요. 유난히 볼에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딱 포인트가 돼요. 볼살은 위경맥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복부의 복직근과 복행근 그 겹쳐지는 부위에 이 위경맥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오목하게 앞쪽으로 많이 불러있다거나 또는 앞 허벅지, 앞다리 정중앙에서 약간 외측으로 흐르는 게 위경맥이거든요. 그래서 앞다리가 비대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앞다리형이 되죠. 앞다리형. 옆다리형은 나중에 단경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다리가 두둑해지고 살이 쪄도 복부에 집중적으로 또는 앞 허벅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면 토의 에너지가 토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토에 해당하는 장기는 비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대장은 폐 에너지에 문제가 왔다. 폐증이 떴어요. 그럼 볼이 붉어져. 이 양볼 중에. 그래서 이 폐에 해당하는 그 사인이 뭐냐면 볼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열이 띄게 되면 그쪽에 혈관이 확장된 거나 아니면 볼의 그 건조성.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부를 주관한다고 배우시거든요. 금에는 피부가 배속되어 있어요. 아까 목에는 간 다음에는 근육이 배속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에는 나중에 혈관이 또 배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에는 피부가 배속되는데 이 피부의 어떤 활주 능력이 떨어지면요. 우리 기저층이 기저막의 활주 능력이 떨어지면 각질층 형성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각화적인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각질질 형성이 잘 안 되고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활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 피부가 되거나 건조증, 알레르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금의 건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폐의 건강이 나타난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분등. 구분등은 실제로 폐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흉곽에 존재하면서 등에 있는, 등에서 이렇게 등 쪽을 보시면 견갑골 뒤쪽이 그 두둑하게 등이 굽은 것처럼 거기에 실제로 폐가 들어있잖아요. 흉곽 안에. 그래서 구분등은 등이 이렇게 새우등처럼 굽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 실제 대장이 서해부 쪽에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복부 쪽이 살이 찌거나 지방이 많이 뭉치는 경우에 이것도 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우리 대장, 우리 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똥똥 오른다고 하죠? 변 못 보시면은, 나 똥이 꽉 찼어. 그러면 그 변을 못 봤는데, 어떤 분은 얼굴에 여드름이 나요. 아까 화에 해당하는 여드름은 자잘한 여드름이었다면, 이 금에 의해서 대장에 있는 여드름, 굵은 막 이렇게 막 화농성 여드름들 있잖아요. 이게 막 특히 턱 쪽으로 굉장히 두둑하게 막 나오는 여드름들, 또는 엉덩이에 막 그 항문 주변 쪽으로 막 여드름이 난다거나 아주 굵게, 그런 것들은 바로 다 이제 금에 해당하는 대장에 의한 여드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신방광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가 부족해, 수의 운동성이 떨어져. 그럼 신장 방광이 물 조절을 못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럼 물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많든가 너무 건조함.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건조해진다. 또는 눈이 건조해, 안구 건조증이어서. 눈은 간이라며. 그죠? 수생목의 관계가 또 있잖아요. 간에 해당하는 눈이지만은 목에 해당하는 간의 문제를, 눈의 문제가 없지만 눈이 빨갈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할 수도 있고 하죠. 눈이 뭐 뻑뻑할 수도 있고, 눈이 뻑뻑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수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물이 마르면 노화가 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미라든지 건조증. 그래서 색소 침착도 배워보시면 콜라겐이 부족한 쪽이 색소가 오잖아요. 콜라겐은 뭐예요? 물층이죠, 물층. 우리 진피에 있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층이기 때문에 표피의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우리 그 콜라겐층이 물층이란 말이에요.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 기미가 올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물이 마르는 증상들, 그런 것들이 전부 수의 문제들이, 반대로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오히려 체액이 많이 고이는 경우, 체액이 많이 고이는 경우, 뭐 림프 배농해준다 하죠? 잘 붓는다, 아니면 뭐 발이 붓는다, 손이 붓는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체액이 정체돼서 오히려 배설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배설이 못 됐기 때문에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물의 조절을 해주는 것이 수의 어떤 운동성이다. 수의 운동성을 관장하는 장기는 신장과 방광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음양오행과 여기부터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암기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락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해경부터 간경까지 12경락을 하나씩 한 파트별로 공부를 하실 텐데, 해경에 대한 걸 공부하시면 거기 혈자리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미용증, 그 다음에 또 주행로 있잖아요. 뭐 시혈과 종혈이 어디고 하는 것들 지금 암기하실 내용이 굉장히 점점점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음양론 때 좀 편하게 계셨다가 오행론에는 조금 외우기 나와요. 그다음 이제 경락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나오시니까 조금씩 미리 외워주시면 뒤에 가서 이제 좋으실 거예요. 자, 먼저 장기와 어떤 연계를 갖는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제 연결해서 외우시라 했죠. 간담. 간담은 오행에서 어디에 속해요? 목에 해당한다. 그죠? 목에 해당하는 간담은 계절적으로는 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생으로는 유년기, 어린아이 시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의 기운에 간담에 그 운동성이 떨어지면 부정적 감정이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적 분노, 화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폭력적이다. 화가 나니까 밖으로 또 발산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력적이 되겠죠. 그리고 허풍, 뻥이 세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뻥 세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너. 간땡이가 너 벗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간이 에너지, 간으로 혈액이 많이 가면은 그것을 빨리 빨리 어떻게 버려줘야 돼. 간이 너무 혈액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지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오면 간이 커지면
이 허풍이 세진다. 뭐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로또 당첨되면 뭐 해줄게. 뭐 이렇게 그분은 뻥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좋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교육적이고 인자하고 온화하다. 그래서 원래는 항상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게 두드러질까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두드러질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두드러질까요? 긍정적인 건 묻히죠. 예, 묻혀요. 부정적인 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장기인 심소장. 심소장은 오행에서 화에 속하거든요. 예, 불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뭐에 속할까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죠. 불같은, 막 정열적인 그런 청년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불같기 때문에 조급증, 불같은, 몸에서, 그래서 심장에 그 박동수가, 심박수가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보면은 조급증이 막, 그리고 가슴 한다거나 뭔가 할 때 막 돼서 빨리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성격 급한 분들, 건망증, 그다음에 조급증, 그리고 폭발, 뻥뻥 터지는 거죠. 뭐 데모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죠? 예, 화형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 밖으로 발산해버리는 그런 형들이기 때문에.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말, 화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기쁨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쁨이 지나치게 되면 심장이 상한다. 그래서 희락, 기쁨, 명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죠? 불의 특징은 밝힌다는 거죠. 뭐 전기불로 밝히고, 뭐 태양으로 밝히고, 그러니까 뭔가 밝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어두웠게, 뭔가 이렇게 숨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근데 사람이 좀 숨어서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의상 숨어서 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분들은 성격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는 표현도 봤죠. 부정적인 마인드에는. 근데 원래 희망적이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기쁨,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게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그런데 너무 진실하면 어때요?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할게. 그래서 다 얘기해봐요. 상대방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위장은 토에 해당하는데 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절적으로는 환절기다. 인생에는 언제에 속할까요? 인생에서는 중년기에 속한다. 저도 이제 토의 계절, 원래 토형인데 토의 계절에 왔어요. 중년기. 중년기에는 뭔가 뭐랄까요? 막 그 청년 같은 그런 불 같은 기질은 좀 가라앉죠? 그래서 언제 제일 부부싸움도 심하게 많이 하세요? 갓 결혼의 청년기 때, 20대 저도 결혼했지만 불 같죠? 그때는 불과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돌아왔어요. 좀 게을러지면서 그리 불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집도 절대 안 나갑니다. 저도 가만히 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게으름. 네, 토형들 움직이지 않죠? 땅 이렇게 태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집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나오면 또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는 이 토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게으름.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상과 의심이에요. 아까 생각 사자.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냥 똘똘히 누워서. 아니면 뭐 공부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토의 에너지가 긍정적일 때는 막 수용하고, 땅이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 쓰레기 묻어도 그래, 내 땅에 묻어. 쓰레기도 묻죠? 뭐 똥 갖다 똥 싸도 그냥 참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수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좀 토인데, 나 이런 걸 못 봐. 그때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토처럼 살아야겠다. 그래. 산에 가서 누가 똥 쌌다고 산이 화내 부르지 않고, 그죠? 내 땅에다가 뭐 심었다고 막 뽑아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내 땅에 와서 뭐 밟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꽃도 심고, 뭐 하게끔 수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게 참 부족했는데, 그런 걸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는 그런, 그리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땅 사놓으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땅은 어디로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뭐 보석은 훔쳐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땅은 정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형들이 보면은 좀 제가 토형이라 이렇게 좋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는 걸 사실 좋아하기 때문에 토형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 때 의심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재미로 설명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폐대장. 폐대장은 금에 해당하거든요. 예, 금은 가을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을은 수렴의 계절, 그리고 계절, 인생에서는 예, 장년기라고 볼 수 있죠. 40, 50대, 요즘엔 장년기 60대, 70대까지 장년기라 하셔야 될 거예요. 노년기가 아닌 70이고 요즘엔 너무 젊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가을은 뭔가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수렴하고 뭐 좀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행에서 제일 실속이 없는 게 어느 형이 그 오행에서 뭘까요? 예, 다 타고 나면 재만 남는 화형이라고 그랬어요. 화형, 허무. 그래서 화형, 이 화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허무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헛헛하다. 허해. 하고 나도 너무 허해. 그런 증상들은 예, 다 타고 나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형들더러 나중에 사업하지 마라, 뭐 봉사해라, 뭐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하면은 화형들은 실속이 없다,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형들은 실속파들, 뭔가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걷어들인다, 가을이니까.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금형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금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주 단호해. 이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제 토형이라 누구랑 약속 잡을 때도 애매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 금형들이 화를 내요. 왜 그런 식으로 약속하냐고. 왜 남의 시간을 뺐냐고. 그러는데, 그냥 뭐, 좀 그때쯤 볼까? 뭐, 그리고 뭐, 이중으로도 약속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돼요. 끊는 게 안 되는데, 이 금형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딱딱, 그리고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에도 재밌게 표현된 책 보면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금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 독재적, 극단적 뭐 이런 성향들이 강하다. 내가 그러면은 나는 금의 성향이 강하구나. 근데 본인은 본인을 모르신다는 거.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한 여러 명이 같은 얘기를 해주면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금형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저 그렇지 않아요. 막 또 이러세요. 근데 금형은 확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금형과 화형인 것 같아요. 속일 수 없는 형들이죠. 예, 극단 독재적인 거. 근데 대신 이 독재가 잘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면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래서 금형들이 리더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요. 의리파들이 많으세요. 저희 직원들도 금형이 많으신데 금형 2분이나 계신데요. 아주 의리가 있고요. 승부욕 뛰어나시죠. 그래서 이 금형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쭈잘쭈잘 지시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결론만 얘기해 주셨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해요. 그냥 앉혀놓고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면 오히려 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금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방광. 수영이죠. 수영에 해당하고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에요. 자, 의미, 딱 생각하면 물이 막 따뜻한 물을 뿌렸어? 따뜻해.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물 맞았어. 그럼 찬 느낌이 난다.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수는 찬 겨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겨울은 인생에서는 노년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청년기도 거쳐봤고, 유년기도 거쳐봤고, 다 거쳐봤는데 인생 허무하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자. 이게 사실은 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없는 게 바로 수기운이 없으세요. 수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색 옷을 수기운을 보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인드가 좀 부족해요. 넘어가. 좋게 넘어가자.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있죠.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는 신장 방광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과 그 다음에 부정적 마인드와 함께 공포감, 그래서 지나친 공포감, 예를 들어서 밀실 공포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는 공포증 중에 하나 모서리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봐서 한 번 봤는데 어떤 분이 자꾸 수업을 봤는데 이제 저를 째려봐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 해, 저는 또 토용이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 그죠? 저것이 왜 저러나, 뭐가 불만인가, 수업에 불만인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제 문제를 두고 있다가 한 번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째려보시고 여기를 똑바로 안 보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위에 모서리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각질 있고, 이렇게 칠판도 모서리잖아요. 모서리를 못 쳐다보는데, 자꾸 눈을 찌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서리 공포증이라 하더라고요. 별공포증 다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고소공포증 있어요. 이제 높이 올라가면 막 남들이 봤을 때 오버한다 할 정도로 케이블카 절대 못하고 혼자 막 그런 거 있죠? 전 걸어갈래요. 뭐 이거 만리장성도 걸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만큼 무서워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지나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은 심장의 에너지가 좋아요. 저장. 끝내주죠? 우리가 자궁 안에 아기도 저장하죠? 10달 동안. 다 이거 수의 에너지들이죠. 그죠? 남자들은 정액을 저장하죠. 이런 것들이 저장성, 그리고 인내. 왜? 겨울이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들을 많이 가보면 저는 수영들한테 참 많이 얘기해요. 좀 발산해라. 근데 그분들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죠? 저장을 많이 해요. 생각도 저장하고 무엇이든 이렇게 저장하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저장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혜가 있다. 물을 지혜의 상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지혜롭다. 예, 그것이 이제 여기 음양오행적으로는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음양오행과 장기와의 연결성을 공부해 봤는데 일단 여기서 외우실 것은 간담이 목에 해당하고 심수장 파, 그 다음에 비위는 토, 회대장 금, 신방감은 수에 해당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거 이제 암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음양오행과 장부의 배속은 너무나 끝까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시는데 장부의 배속표를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음과 양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음양론 시간은 사실은 이제 공부하신 내용이긴 한데 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네, 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음장기의 특징은 채워져 있다. 막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신을 주관해. 그러니까 정기신은 생명과 직결돼. 그러니까 결국 간 떼면 못 살아요. 심장 없으면 못 살죠? 죽죠? 그런데 뭐 쓸데 때도 살고요. 소장은 5cm 잘라도 살 수 있고요. 위장 떼고 반 잘라도 살 수 있어요. 위장도 이제 위 주머니 달면 되고요. 대장 없으면 똥주머니 달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라고 하는 장기는 소화와 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잘라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 그런 건데 음장기는 없으면 안 돼. 죽어. 없으면 죽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음장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음의 장기, 엄마와 같은 장기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장기는 간담. 요거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 짝으로 외우시고 여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요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상화. 요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요. 자, 요거 뭐냐면 화에 해당한다. 화랑 같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목화, 토, 금수 중에서 화가 하나 더 있는데 신포와 삼초라고 하는 무형의 장기들이에요. 신포라고 하는 개념은 신포 경맥 때 자세히 하겠지만 심장과 폐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막이 무슨 장기야? 예, 장기는 아닌데 그만큼 장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폐와 심장을 싸고 있으니까. 왜 쌀까요? 보호하려고. 폐하고 심장은 생명 직결이죠. 숨 안 쉬면 그냥 즉사시잖아. 심장 멎으면 사망 신고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으로 쌓여있고 또 같은 보자기로도 같이 쌓아놨어요. 그것을 신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포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아니지만 장기로 이렇게 배속을 시켜놨고요. 삼초라고 하는 거 더 재밌으세요. 삼초는 아예 없어. 삼초 보여줘? 그러면 없어요. 삼초는 세 개의 초인데 삼초 경맥 때 다시 자세히 공부하시겠습니다. 상초, 중초, 하초. 상중하의 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삼초가. 예습 차원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상초는 횡격막 위쪽에 있는 장기, 폐대장을 의미하고요. 중초는 횡격막과 배꼽 위에 있는 장기, 간담, 비위, 소화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초는 생식기와 배설계, 우리 골반강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해요. 쓰실 필요 없으세요. 뒤에 자세히 나오시니까. 자, 그래서 신포와 삼초는 화에 해당하는 상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12개가 되죠. 요걸로 이제 맞춰놓은 게 우리가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 그죠? 그래서 병락이 이름이 참 재밌는 게 음양오행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월화 빼고 목, 월화 수목 금토일. 그러니까 월화가 빠졌죠. 월화가 뭐냐면 음양이에요. 월은 달월. 달은 음이죠? 그 다음에 일은 해일. 해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월화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월화수목금토일. 총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이 7일에 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경락은 1년이 12달이잖아.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상화에서 총 12개의 장기가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혈자리는 우리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는 365개가 있으세요. 재미있으시죠? 네, 외우시기도 좋고. 근데 우선 이제 뭐를 조금 미리 예습을 할 거냐면, 목이라고 하는, 목에 해당하는 장기인 간담은,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자일까요? 네, 발족자입니다. 발에 흘러요. 그래서 간경맥, 나중에 이제 여기다 경자만 붙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간경, 담경, 뭐 이렇게 붙이시는데, 간경맥이 어디 흘러요? 그럼 아직 안 배웠어요. 하지만 이 그림만 보고도 예측할 수가 있죠. 왜? 발에 흐른다며. 그러니까, 간경맥 하는데 막 손 붙잡고, 간경맥이 어디 이러시면 안 되죠. 발로 다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간경맥은 정확히 어디에 흐르나, 엄지발가락에 흐르고요. 그 다음에 담경맥은 네 번째 발가락으로 끝나고, 이런 것까지 아시려면 이제 하나하나 공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 담은 발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음양은 배우셨잖아. 그죠? 음은 다리의 안쪽이라고 그랬죠? 다리 안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다리의 안쪽에 음경맥이 흐르고 다리의 바깥쪽에 양경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간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경맥이죠. 그렇게 되면 다리의 바깥쪽에 흐르겠어요? 다리의 안쪽에 흐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리의 안쪽에 흐릅니다. 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경 그러면 다리 안쪽 딱 가서 안쪽 다리에 어디에 흐를까? 예, 그거 이제 하나씩 배우시면 되죠. 자, 이해하시죠? 이렇게 왜 공부하시는 이유를. 자,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심소장. 심소장은 이게 손숫자니까 손에 흘러요. 그러면 심경맥을 심장에 문제가 왔나 보려면 밟으면 안 되겠죠? 예, 팔로 가셔야 돼요. 팔로 가는데 심장은 음장이니까 팔의 어느 쪽? 손바닥 쪽에서 흐르겠죠. 새끼손가락이 흘러요. 손바닥 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아직 안 배우셨지만. 그리고 소장경맥도 새끼손가락인데 손등 쪽에 흘러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를 놓고 손바닥 쪽은 신경, 손끝 쪽은 양경이 소장경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발손, 발손, 발손 이렇게 규칙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은 발, 토도 발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 발이죠.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화, 금, 화 다 손에 흐르죠. 그러니까 손은 화와 금밖에 없어요. 화도 금이니까 두 개의 관계.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태,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대장, 중기손가락은 심포, 네 번째 손가락은 삼초, 새끼손가락은 심소장. 총 6개가 손에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경락을 들어가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미리 한번 이렇게 손과 발에 6개씩 공평하게 흐르는구나. 하나는 발에 음은 안쪽에 흐르면 하나는 반대쪽으로 상반되게 북쪽에 흘러서 음양의 표리 관계를 갖는구나. 그럼 손바닥 쪽에는 몇 개의 경맥이 흐를까요? 3개 경맥이 흐르겠죠. 3개. 음의 경맥 3개. 손 등 쪽에 몇 개의 경맥? 3개죠. 양의 경맥 3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삼 양경, 수삼 음경. 다음 시간에 경맥의 개요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미리 한번 그냥 살짝. 수삼양경, 손은요 손 숫자예요. 삼은 3개, 양은 양의 경맥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수삼양경 그러면 손에 흐르는 양의 경맥이 3개가 있대. 3개의 양의 경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삼음경 그러면 손에 흐르는 3개의 음경맥이야. 그럼 손바닥 쪽에 흐르겠네. 얘는 손끝 쪽에 흐르겠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어요. 발은요 조, 삼, 양, 경. 발에 흐르는 3개의 양의 경맥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조, 삼, 음경. 그러면 얘는 다리 안쪽에 3개의 음의 경맥이 흐르겠구나. 그럼 얘네들이 각각 뭔지 딱딱딱딱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수삼양경에는 뭐가 들어가요? 폐하고 짝인 대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 짝인 소장, 그죠? 그 다음에 심포하고 짝인 상초가 들어가죠. 대장, 소장, 상초.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요것들이 전부 수삼 양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삼 음경은 뭐예요? 심,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심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하고
심포. 이렇게 짝이죠. 심장은 소장하고짝, 폐는 대장하고짝, 심포는 상추하고짝.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족삼양경은 비하고짝인 비, 간, 신이 이제 음경이거든요. 여기 보면 비, 간, 신. 달에 이르는 음경맥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하고짝인 위, 간하고짝인 담, 신장하고짝인 방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세 개는 아예 외우셔야 돼요. 12경맥에 대해서 계속 배우실 거니까 12경맥은 일단 크게는 6개, 양 6개로 나눴다. 이해되시죠? 그럼 음에는 3개는 손에, 3개는 발로 나눴다. 그것을 족삼음경, 그 다음에 수삼음경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족삼양경, 수삼양경, 그러니까 총 양경이 6개, 음경이 6개.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암기. 그러니까 저도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럼 처음에 그냥 외워, 덜덜덜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런 원리구나. 또 이제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암기 절대 안 돼. 이해부터 하고 나중에 암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필기 같은 게 좀 많이 되실 거예요. 필기를 많이 좀 약간씩 하게끔 제가 일부러 해요. 이게 동영상 강의는 또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서서 의아하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의아하게 하면 되는데 되게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손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좀 가끔 필기를 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럴 때, 다 필기해 놓으셨다 다시 노트 정리하시면서, 일단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린 거 필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몇 번 들으면 또 내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관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로 막 설명드렸던 거예요. 목에도 양의 목과 음의 목이 있다. 양의 목은 간목이라고 했어요. 음의 목은 을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에도 양의 화가 병화, 그 다음 음의 화가 정화. 그 다음에 토도 마찬가지로 무토, 기토. 그래서 음의 토와 양의 토 나뉘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그래서 아까 경금 같은 경우는 양의 금. 그 다음에 음금 같은 경우는 음의 금, 신금은요. 그리고 임수, 계수. 그래서 그러니까 임수는 양의 수, 그 다음에 이 계수는 음의 수 이렇게 되세요. 아이고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네요. 요 신자 이거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다 바꾸세요. 잘 안 바꿨습니다. 자, 여기 신자를요 보시면. 이걸 또 안 바꾼 이유가 또 이제 졸리실까봐, 그죠? 조금 집중하시라고. 여기 신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요것을 지우시고요. 우리 신라면 할 때 신자 있죠? 요걸로 바꿔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지우시고 요 신자로 여기서 오타네요. 그래서 신자 바꾸시고요. 그래서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지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경맥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목형의 비만변이, 그 다음에 목형의 피부변이, 요거는 이제 언제 하실 거냐면 음양오행 공부 끝나고요. 바로 이제 경락이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목형, 간경, 담경 할 때 그 미용 변이가 더 자세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시라고 프린트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락에 12경락의 주요 혈자리 들어가면서 미용증이 쭉 들어갈 건데, 그거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먼저 암기하셔야 될 거 미리 요 파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요게 이제 공식처럼 암기가 딱 되셔야 뒤에서 계속 따라오시길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양오행의 그 상생상극 있잖아요. 예, 그거를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뒤에 가서 이거는 뭐 목극토니까 이런 사람 목극토가 뭐야, 그때 가서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음양오행 마쳤어요. 음양론과 함께 오행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